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데 모아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신세아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택배업계는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그 이면엔 잇따른 택배 노동자들의 힘겨운 그림자 노동도 존재합니다. 최근 연이은 택배기사들의 사망 소식이 택배 근로 현장의 열악한 환경과 처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선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고 합니다.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관련해서 국회에는 택배 노동자들을 포함한 이른바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해 임의적으로 산재 적용 제외 신청을 못하도록 하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노웅래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전국민 산재보험법으로 지칭하고 있는데요. 법률방송이 지난 22일 노웅래 의원을 만나 법안 발의 배경과 택배 기사를 포함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그의 기획보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택배 노동자들의 죽음을 멈춰주세요. 오늘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나온 호소라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택배 업계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언택트 시대 택배 호황의 이면엔 택배 노동자들의 힘겨운 그림자 노동이 있습니다. 오늘 로투데이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 현장에서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다 함께 묵념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죽음의 10월,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2020년 10월 택배 노동자들의 현실을 이렇게 지칭했습니다. 실제 지난 8일 CJ 대한통운 소속 48살 김원종 씨를 시작으로 10월에만 경무에 시달리던 택배기사 3명이 사망했습니다. 명백한 과로사라는 게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말입니다. 그 전날 9시 반에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그날 아침에 사고 당일 아침에는 아빠 오늘은 더 늦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같이 일을 한번 나가셨는데 밥 먹을 시간이 없이 뛰어다니는 아들 모습에 너무 가슴이 아팠다 이런. 지난 12일 사망한 경북 칠곡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장덕준 씨는 불과 27살의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태권도 3단의 20대 청년이 쿠팡 물류센터 야간 근무 17개월 만에 속절없이 숨진 겁니다. 쿠팡 대구 물류센터에서 분류 작업을 도와주던 27살 먹은 고 장덕준 님이 사망하셨습니다. 근무한 지 1년여 만에 몸무게가 무려 15kg이나 빠졌다고 합니다. 고인이 직장 동료에게 너무 힘들다는 문자를 보낸 한진택배 소속 36살 김동일 씨는 문자를 보내고 며칠 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인간으로선 도저히 할 수 없는 물량입니다. 이 문자가 발송된 시각은 새벽 4시 28분입니다. 집에 가면 새벽 5시입니다. 그날 첫 끼 식사하고 씻고 6시에 한숨도 못 자고 출근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 같은 마지막 문구가 가슴을 후벼팝니다.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이는 단순히 택배 물량만 비교해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퍼진 지난 2월 이후 택배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적게는 3천만 개에서 많게는 무려 8천만 개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택배 노동자들은 특수고용직에 해당돼 주 5일,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받지 않아 말 그대로 살인적인 근무 환경을 감내해야 합니다.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하루 택배 물량 400개를 배송하려면 분류 작업을 포함해 18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리로 따지면 하루 평균 20에서 30km쯤 택배 상자를 들고 뛰어다녀야 하는 일이 다반사라는 게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의 설명입니다. 작년 동월 대비 적게는 3천만 개, 많게는 8천만 개의
택배 물동량이 증가를 했지만 택배 노동 현장에는 물류 인력을 공급하겠다는 사회적 합의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 늘어난 노동 강도를 또 엄청난 노동 시간을 지금 현재 택배 노동자분들이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는 현실이고 그 결과 올해에만 10명의 택배 노동자들이 사망했습니다. 2016년 1명, 2017년 4명, 2018년 3명, 2019년 2명에 비하면 올해가 다 가지 않았음에도 벌써 10명이 사망한 겁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안 그래도 열악했던 택배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이 단기간에 얼마나 더 악화됐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택배 물동량이 30% 이상 폭증하면서 택배 회사들은 수천억의 이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이면에는 우리 택배 노동자들은 장시간 저임금 노동으로 인해서 한 분, 두 분 세상을 뜨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택배 회사들은 이러한 택배 노동자들의 죽음의 대가로 기하학적인 수익을 얻는 이에 따라 택배기사들의 산업재해도 덩달아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상당수 택배기사들은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택배 회사들이 택배 노동자들의 열악한 지위를 이용해 산재가 발생해도 산재 적용을 받지 않겠다는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를 택배 기사들로부터 미리 받아내는 일이 업계 관행처럼 자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특수고용 노동자 50만 명 중에 10명 중에 8분은 산재 적용 재해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공공연하게 계약을 체결할 때 보이지 않는 회사 측의 강요와 강제가 있었다라는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심지어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를 회사 측에서 대필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입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에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전수조사와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정한 처벌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또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예방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과 전국민 산재보험법 제정 등도 아울러 정부 여당과 정치권에 촉구했습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네, 택배 노동자 과로사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변호사님, 이렇게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회사 측은 뭐 책임을 인정하나요? 일단 부인하고 보나요? 회사는 책임을 일단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병이 네. 있었다. 그다음에 뭐 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숨지긴 했어도 과로사는 아니다. 뭐 이런 주장인가 보네요. 네, 그 한진택배 측 입장은 네. 이제 사망하신 김 씨가 평소 지병이 있었고 배송량도 네. 200개 내외로 적은 편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네. 김 씨 유족은 뭐 지병을 앓기는커녕 복용하는 약도 네. 하나 없었다. 네. 뭐 형이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간 기록이 있다고 하면 조금이나마 죽음을 인정할 여지도 있을 텐데 네. 지병이라든가 뭐 적은 택배 물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정말 분노하게 됐다는 게 그 사망한 분 동생의 말입니다. 네. 한진택배는 이제 업계 1위 CJ 대한통운보다 그 담당하는 배송 구역이 넓습니다. 그래서 네. 같은 물량이라도 훨씬 더 힘들다는 것이 대책위의 설명이고요. 네. 대책위에 의하면 올해 사망한 택배업계 종사자는 총 10명이고 네. 지금 그 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회사 해명에 따르더라도 어쨌든 그럼 지병이 있는 걸 알고 일을 시켰다고 하는데 이게 뭐 과로사 같은 거가 아닌 건가요? 뭐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과로사에 해당합니다. 지병이 있다 하더라도 과로사가 될 수는 있습니다. 네. 산업재해와 관련해서 네. 산재로 인한 사망 사건을 다룰 때 네. 지병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산업재해로 인정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병이 네. 있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이 안 될 가능성도 물론 있어지긴 합니다만. 네. 근데 지금같이 지병이 있었으니 산재사가 아니다 이렇게 네.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지병이 네. 있었는지 여부 등도 나중에 따져봐야 될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이제 적용 제외가 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문제가 네.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적용 제외 정부가 뭐 긴급 점검에 나선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고용노동부는 그 이제 이 고용노동위기 대응 네. 태스크포스 대책회의에서 CJ 대한통운, 한진택배 등 주요 서브터미널 40개, 네. 대리점 400개를 대상으로 해서
뭐 과로 등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 긴급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면서 이제 6천여 명 택배 기사에 대한 면담 조사도 병행할 계획인데요. 네. 원청인 택배사 그리고 대리점이 택배 기사에 대한 안전 및 보건 조치를 관련 법률에 따라서 이행했는지 네.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 그리고 위반 사항이 나오면 의법 조치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 숨진 택배 기사의 네.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 대필 의혹과 관련해서도 네.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게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 대필 의혹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원래 이 택배 기사를 포함한 네. 특수고용직이라고 합니다. 흔히 네. 특고라고 하는데요. 네. 이 14개 직종은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입니다. 네. 그런데 본인이 신청해서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택배 기사가 네. 뭐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본인은 산재보험 적용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뭐 대외적인 이미지 문제나 보험료가 네. 인상되는 것 등의 문제 때문에 아예 업체가 압력을 넣어서 네. 산재 적용 대상 제외 신청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비는 20% 정도 수준에 불과하고요. 네. 지금 이 김원종 택배 기사의 경우에는 그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의 필적이 네. 본인의 것이 아니라서 대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사망한 사람이 어떻게 산재 적용 뭐 제외 신청서를 작성해서 냈다는 건가요? 이게 이제 사망한 무렵에 네. 한 것이 아니라 네. 택배 기사로 입직한다고 하는데요. 네. 채용이 돼서 취직이 되는 단계, 그 단계에서 미리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작성한다는 것입니다. 네. 미리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회사 측에서. 네. 그다음에 아예 회사에서 대필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도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송현석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 얘기 한번 들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입직을 하면 회사에 들어가면 그거를 쓰게끔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거를 상당 숫자는 뭐 제가 지금 이제 택배 기사로 취직을 했다. 그러면은 그 이미 지점에 있는 지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신 쓴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상당 숫자가 입직할 때 그거를 뭐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다치고 뭐 부상에 그친 경우야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뭐 죽었는데도 나는 산재 적용을 안 받겠다. 이걸 노동부가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인 건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간은 그대로 받아들여 줬다는 겁니다. 네. 택배 과로사 문제 해결 단체들의 주장에 의하면 네. 신청서가 이렇게 접수되면 네. 노동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네. 회사 측 확인만 거쳐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네. 회사 측은 노동자와 사전에 합의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미리 작성한 것이다. 이러면 뭐 특별히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고요. 네. 부상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사망의 경우도 그래서 그냥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송현석 공동소장 얘기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고를 회사한테만 받는 거예요. 사측한테만. 그럼 사측에서는 뭐 했다고 하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지금 산재보험 제외 신청도 처음에 사측에서 얘기할 때는 그거는 그 김원종 씨가 직접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는 아닌 거죠. 그것도 이렇게 좀 그 관련 노동자가 돌아가시고 그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이 되니까는 여론화되니까는 이런 것도 좀 드러난 거지.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거 뭐 노동부는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이재갑 장관은 지난 16일에 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의 공동조사단이 대필 의혹 대리점에 대한 조사를 했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위법한 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취소하고 네. 보험료를 소급 징수해야 되겠죠. 소급 네. 징수하고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된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전수조사해서 네. 대필 의혹 등이 있거나 위법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것이고요. 네. 특히 적용제외 비율 신청이 높은 대리점이 있는데요. 네. 그런 대리점 등에 대해서는 신청 과정에서 사업주가 강요한 것은 아닌지 등도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게 뭐 강요를 했거나 대피를 했다 그러면 이게 뭐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산재보험 적용 제외 네. 대상 신청을 네. 강요하면 강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대필한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하고 동행사가 되는데요. 네. 강요죄는 과연 그게 이제 강요에 이를 정도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것이고요. 회사로서는 그냥 그렇게 권유해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반론할 것이고 네. 회사 근로자로서는 사실상 거절하기가 어려웠다라고 네. 보여진다면 강요가 인정될 소지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사문서 위조의 경우에는 회사는 합의가 됐기 때문에 써내라라고 얘기해서 대필한 것이지 그렇다면 네. 사문서 위조가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네. 노동자가 써서 내라고 했다면 사문서 위조가 아니기는 한데요. 네. 그런 것인지 아니면 써서 내라고 한 것이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등을 다 따져봐야 될 일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과로사 그리고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 대필 논란 뭐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은 택배 기사가 택배만 네. 배달하신다면 과로 문제는 훨씬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이 돌아가신 분 얘기에 의하면 네. 새벽 5시에 퇴근했다가 다시 새벽 네. 뭐 거의 잠도 못 자고 다시 나가서 물건 네. 분류하는 작업, 소위 까대기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네.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라는 취지의 그 한탄하는 문자를 보내고 그 뒤에 이런 일이 생긴 거거든요. 네. 일단은 그 아무리 특수고용직 노동자라 하더라도 소위 네. 까대기에 해당한다는 네. 물건 분류 작업 부분을 그 택배 노동자의 업무에서 제외하거나 아니면 네. 그에 대해서 따로 수당을 책정하거나 하는 등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들어오기 전에도 좀 얘기했지만 네. 택배 차량 어디 서 있거나 이러면 네. 뭐 불법 주정차라고 되게 화가 나고 이랬던 네. 적도 있는데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뭐 진상조사랑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꼭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회사의 갑질에 시달리던 40대 택배기사가 억울합니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률방송에서는 그제 잇따르고 있는 택배기사들의 과로사와 열악한 작업 환경에 대해 보도해 드렸는데요. 오늘 로투데이는 이어서 택배 노동자들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전령우면, 끈떨어진 광대 가면, 아무데도 의지할 곳 없는 처지를 이르는 말인데요. 택배기사의 안타까운 죽음, 뉴스 사자성어로 시작하겠습니다. 로젠 택배 부산 강서지점 소속 택배기사 김모 씨가 남긴 유서입니다. 모두 석장, 펜으로 직접 썼습니다. 유서는 억울합니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일단 벌이가 애초 생각보다 적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하기 위해 국가시험에 차량 구입에 전용 번호판까지 준비해야 한다며 그러나 현실은 200만 원도 못 버는 시급도 못 버는 일을 하고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택배기사를 소장으로 지칭해 한 달 2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구역이다. 이런 구역은 소장을 모집하면 안 되는 구역임에도 소장을 모집해 보증금을 받고 권리금을 만들어 팔았다는 것이 김 씨의 말입니다. 그래놓고 지점장과 부지점장은 택배기사들이 수익이 줄든 말든 아무런 신경도 안 쓰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기에 투자할 돈은 있으면서 한여름 더위에 하차 작업은 사람을 과로사하게 만드는 것을 알면서도 이동식 에어컨 중고로 150만 원이면 사는 것을 사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 김 씨가 본 회사의 모습입니다. 김 씨는 그러면서 부지점장이 화나는 일이 생겼다고 하차 작업 자체를 끊고 소장을 불러서 자기가 먹던 종이 커피잔을 던지며 화를 내는 등 이런저런 갑질을 당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관심은 없으면서 한계 이상을 바란다는 게 김 씨의 말입니다. 김 씨가 가장 좌절한 건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아마 3개월 전에만 사람을 구하든지 자기들이 책임을 다하려고 했다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은 없었을 것이라는 게 김 씨의 유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택배노조는 일방적으로 그만두게 되면 손해배상을 물리는 계약서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김 씨는 로젠 택배에 입사하는 과정에 권리금 300만 원과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후임자를 구해오지 못하면 권리금을 받을 수 없는 구조라고 합니다.
이에 김 씨는 자신의 택배 차량에 구인 광고를 붙이고 운행했지만 후임자를 구하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0일 새벽 동료에게 유서를 카톡으로 보내고 그 새벽 로젠 택배 부산 강서지점 터미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로젠 택배 측은 퇴사 시 후임자를 데려와야 하는 조건은 계약서에 명시된 것이라면서도 김 씨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갑질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1년 전쯤 지인 소개로 경기도에서 일을 정리하고 부산으로 내려온 김 씨는 객지에서 혼자 쓸쓸히 생활하며 부족한 수입에 차량 할부금 등 생활고에 시달려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절영우면, 끈이 끊어진 광대가면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조선 인조 때 홍만종이 지은 순우지에 나오는 말로 끈 끊어진 광대가면처럼 제 힘으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빠진 사람을 이릅니다. 여기서 사방 어디에도 의지할 바를 모르는 처지를 끈 끊어진 광대가면, 절영우면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비슷한 뜻으로 목석난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무에도 돌에도 붙을 데가 없다는 뜻으로 천지간에 가난하고 고단하여 의지할 데가 없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절영우면, 끈떨어진 광대가면. 김 씨의 유서는 회사는 제가 죽어도 관리 직원에게 책임을 다 떠넘기려 할 것이라며 다시는 저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게 시정 조치를 취해주면 좋겠다는 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볼펜으로 석 장짜리 유서를 한자 한자 꾹꾹 눌렀으며 이 40대 택배 노동자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어떤 마음과 심정으로 다른 곳이 아닌 자신이 근무했던 택배회사 터미널을 찾아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목석난부, 절영우면, 나무에도 돌에도, 천지간에 아무데도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의 손을 내미는 것. 사회적 연대와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 사자성어였습니다. 네, 이어서 관련한 소식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 사망한 택배 노동자들만 11명, 지난 몇 년간 한 해 평균 두서너 명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코로나로 택배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이 얼마나 열악해졌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데요. 택배기사들의 이런 열악한 노동 환경과 처우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은 오늘 업계 1위 CJ 대한통운에 강남물류센터 현장 시찰을 나갔는데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서울 서초구 CJ 대한통운 강남 이지사 터미널, 택배기사들의 분류 작업이 한창입니다. 레일을 타고 끝도 없이 밀려오는 배송 물품들에서 운송장에 적힌 주소를 하나하나 확인해 각자 맡은 구역의 물품을 골라내야 합니다. 물품을 분류하고 쌓고 트럭에 다시 나르고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한시도 한눈 팔 틈이 없습니다. 국회 환노위 위원들이 찾은 CJ 대한통운 강남 이지사 터미널은 국내에서 자동 분류 시스템이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작업 현장을 지켜본 국회 환노위 위원들은 말로만 들었는데 정말 힘들겠구나를 실감했다는 반응입니다. 오늘 CJ 대한통운은 와서 보니까 우리가 사실 더 열악한 데를 갔어야 되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이쪽은 그래도 자동화 시스템이 좀 갖춰져 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갖춰져 있음에도 이렇게 5분이나 돌아가셨는데 더 열악한 데는 얼마나 더 힘들까라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피부 깊숙이 느끼고 실제 하루에 몇 시간씩 걸리는 물품 분류 작업은 택배기사들의 노동 강도와 작업 환경을 열악하게 만드는 주 요인입니다. 또 택배 기사님들이 오전 6시 반에 출근해서 12시, 1시까지 대기를 하면서 본인들이 계속 차에다 실피한 분류 작업을 하고 있는 것들을 봤어요. 이분들 얘기는 싣는 거는 본인이 차량 위치에 실어야 되지만 그 전 단계 부분을 대기하고 또 분류하는 과정들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힘들었다. 그래서 때문에 택배기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정해진 배달 물품을 소화하기 위해 아침 일찍 출근해 몇 시간씩 분류 작업을 해야 하지만 분류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은 별다른 임금이나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입이 일한 시간이 아닌
배달 건수에 비례해 수수료가 책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택배기사들이 물품 분류 작업을 그림자 노동, 공짜 노동이라고 자주 하는 이유입니다. 이 문자가 발송된 시각은 새벽 4시 28분입니다. 4시 28분에 같이 가는 터미널의 팀장에게 어제도 새벽 2시에 퇴근했다. 한진에서 나 돈 많이 벌려고 이렇게 물량 넘기는 거 이해는 하겠지만 나 이러다 정말 모르겠다.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 같은 마지막 문구가 가슴을 후벼 팝니다. 나 너무 힘들어요. 이게 택배 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택배기사들은 분류 작업을 도와줄 별도의 아르바이트를 쓰거나 가족들이 품앗이처럼 분류 작업을 거들어주기도 합니다. 농사일에 매달리듯 온 가족이 택배 노동에 나서는 일도 생기고 있는 건데 생활고의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를 포함해 엄청난 작업량에 시달리다 숨진 택배기사가 올해만 벌써 11명에 이릅니다. 특히 코로나로 택배 물량이 폭증하며 피로가 누적되면서 이번 달에만 벌써 4명의 택배기사가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늘어난 노동 강도를 또 엄청난 노동 시간을 지금 현재 택배 노동자분들이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는 현실이고 그 결과 10분의 안타까운 생명이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아빠, 누군가의 형님이 명을 달리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지난 9월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기사들이 총파업을 결의한 주 이유도 바로 이 분류 작업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라는 게 택배기사들의 호소인데 당시 인력을 증원하기로 노사정 합의가 있었지만 아직 달라진 건 없다는 것이 택배기사들의 하소연입니다. 정부의 주도로 지난 추석 때 급작스러운 물동량 증가로 인해서 분류 작업에 대한 인력을 투입하겠다는 사회적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고 김원종 씨가 근무하던 곳에서는 그 인원이 투입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인께서는 그 40만 원을 아끼기 위해서 분류 작업을 직접 현장 시찰을 통해 택배기사들의 고충을 청취한 환노위 위원들은 열악한 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회 차원의 제도적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한노위는 상임위 차원에서 법을 제정을 하든 개정을 하든 그렇게 하기로 힘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 주시고 더 이상 노동자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서 사망하시거나 건강보호가 침해돼서는 건강권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우리 국회 차원에서 향후에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또 정부도 아마 국토부하고 또 우리 환노위하고 같이 좀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같이 해서 제도적인 해결책들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이런 가운데 CJ 대한통운은 이딴 택배기사 사망과 산재 적용 배제 신청서 대필 등과 관련해 언론에 쏟아지는 관심과 취재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별도로 홍보팀장 모든 계획이 있으니까 홍보팀장하고 그러니까 직접은 말씀을 따로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할 거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기사님들이 돌아가셔서 제가 퇴근 통화와 공감 했죠. 어제 열린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감에서도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 대필 등에 대한 질타와 함께 죽음의 행렬을 멈춰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법률방송 장하지입니다. 법률방송에서는 이번 주 택배 노동자 문제 집중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택배 노동자들을 포함한 이른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얘기해보겠습니다. 국회 관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2건 발의돼 있는데 법안 내용과 취지 등을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논란의 핵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조항입니다. 해당 조항 사항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이 법의 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공단에 이 법의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유에 제한 없이 산재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는 겁니다. 해당 조항에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 근로자는 택배 노동자와 보험 설계사 등 14개 직종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노웅래 의원에 따르면 2020년 6월 기준 특수형태 근로자의 산재보험 실적용률은 16.84%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자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은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런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웅래 의원이 지난 14일 대표 발의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노 의원은 먼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사업주의 유도 또는 강요로 산재 적용 제외 신청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자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사업주의 회유나 강요로 산재보험 적용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본인이 신청을 하면 산재보험 신청을 하면 산재보험 가입 제외를 시켜주던 현행제도는 이제 그렇게 돼 있거든요. 신청만 하면 산재보험 제외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악용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에 따라 법안은 아무런 제한 없이 산재 적용 제외 신청이 가능한 현행 조항을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특고 노동자가 질병이나 부상, 임신, 출산, 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사업주의 귀책 사유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로 산재 적용 제외 신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항 3호는 또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산재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고 노동자가 실제로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만 산재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일을 하고 있는 동안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육아나 질병 또는 휴업이나 폐업하는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의무화한 거죠. 아예 특수고용 노동자의 산재 적용 제외 신청 조항 자체를 삭제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개정안도 제출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지난 19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입니다. 윤준병 의원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제도를 폐지하며 특수고용 노동자가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예외 규정 없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게 함으로써 산재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윤준병 의원안은 또 산재 보험료를 안 내려고 특고 노동자의 근로 사실을 아예 신고하지 않는 이른바 입직 신고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입직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현행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에서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액수를 상향해 행정제재인 과태료에서 형사처벌인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노웅래 의원안을 중심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관련해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재보험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웅래 최고위원 등 우리 당 환노위 의원들은 질병, 육아, 사업주의 귀책 등의 사유로 장기간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코로나는 특별고용 노동자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특별히 대책을 서둘러주기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앞서 택배 노동자들을 포함한 이른바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해 임의적으로 산재 적용 제외 신청을 못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는 뉴스 전해드렸는데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노웅래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전국민 산재보험법으로 지칭하고 있는데 노웅래 의원을 만나 법안 발의 배경 등과 택배기사를 포함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어제 서울 서초구 CJ 대한통운 강남 이지사 터미널에 현장 시찰을 나가 작업 환경을 둘러보고 노사 얘기도 두루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환노위원들이 현장 시찰을 나간 당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CJ 대한통운 소속 택배 노동자가 또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올해 CJ 대한통운에서만 6명의 택배 노동자가 숨진 겁니다. 환노위원으로 현장 시찰에 동참했던 노웅래 의원은 이런 분위기에 대해 소름이 끼쳤다고 말합니다. CJ 그 택배 현장을 가봤더니 뭐 그 사장을 비롯해서 책임을 느끼는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고, 예? 뭔가 자꾸 감추고 숨기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이대로 간다 그런다면 제2, 제3의 택배 노동자 과로사가 생기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걱정이 좀 소름이 끼쳤어요, 솔직히. 분류 작업과 심야 배송 등 핵심 쟁점에 대해 회사 측의 해명과 택배 노동자들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았던 겁니다. 회사 경영진이 실태를 잘 모르거나 알면서도 숨기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저 심야 이제 배송은 안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노조 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그렇지 않다. 새벽 2시고 3시고 간에 그날 배송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장이 얘기하는 건 사실과 전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노웅래 의원은 그러면서 택배기사들의 열악한 작업 환경이나 과로사 문제는 CJ 대한통운이라는 특정 회사나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합니다. 지금 이제 택배 노동자 사고가 이제 업체를 가리지 않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는 이제 개인의 문제라고 볼 수가 없는, 노동부의 근로 감독을 비롯한 법적 제도의 바깥에 존재한다고 보는, 이제 지금 현실적으로 그래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할. 노웅래 의원은 특히 산재 보험료를 안 내려는 회사 측의 회유나 강요로 택배 노동자들을 포함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를 내고 있는 실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합니다. 본인 스스로 그렇게 나 산재보험 안 들겠다 이런 게 아니고 사업자의 그 강제적 종용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산재보험 혜택을 못 받는 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를 산재 포기 각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정도로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입니다. 임신이나 질병 등 특별한 사유로 장기간 일을 못할 상황이 아니면 산재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도 이 때문입니다.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시대 근로자와 개인 사업자 간의 경계가 모호한 직군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된다면 이제 주 노동자들이 플랫폼 노동자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IT 산업이나 그리고 이제 배달업이나 그분들 역시도 이 일하다 억울하게 부상을 당하거나 죽었을 경우에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죠. 그런 면에서 시대 추세에 맞게끔 이제 산재 보험도. 개정안이 통과되면 적어도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했는데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산재 처리를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은 없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서 법안이 통과된다 그런다면 그동안 제도권의 그 사각지대에 그 존재했던 그 특권 노동자에 대한 그 사회적 안전망이 확실하게 두텁게 강화될 거다.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산재 적용 제외 조항을 개정하는 법률은 지난 18대와 19대, 20대 국회에서도 계속 발의됐지만 보험업계 반발 등을 이유로 번번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던 만큼 개정안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법안 통과를 자신했습니다. 무산이 계속됐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러나 이번에는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고 그리고 특권 노동자도 그리고 택배 업무 노동자들도 인간이다. 그래도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하여튼 여야가 이번에 합의 통과될 것으로. 박근희 CJ 대한통운 대표이사가 연이은 택배기사 사망에 대해 사과하며 택배 물품 분류 지원 인력 4,000명 단계적 투입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선 지켜지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CJ 대한통운의 현장 점검 갔을 때 분명히 이제는 분류 작업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것도 한번 끝까지 지켜지는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철저히 감독하고 점검을 계속해야. 그러면서 이번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개정안 처리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끝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갑질과 공짜 노동 없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모든 노동자에게 당연히 보장돼야 하는 천부적 권리란 겁니다. 어느 직업을 갖든지 간에 제일 억울한 게 일하다 죽음으로 내몰리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일 시커냈는데 돈 못 받는 게 제일 억울한 일 아니에요? 근데 이번 같이 이제 택배 노동과 같이 일하다 죽음으로 내몰리는 것은 기업이 사실상 이건 살인행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일하다 죽는 일, 그리고 일하고도 돈 못 받는 이런 일만큼은 이런 억울한 일만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하여튼 국회에서 노력하려고 그러고요. 법률방송 장하지입니다. 법률방송에서는 오토바이에 대한 시대에 뒤떨어진 불합리한 규제를 지적하는 보도를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오토바이는 도로에서 오른쪽 차로로만 달리도록 돼 있는 오토바이 지정 차로제에 대한 헌법 소원이 오늘 헌법재판소에 접수됐습니다. 로투데이 오늘은 오토바이 지정 차로제 헌법 소원 얘기해보겠습니다. 먼저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 접수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북촌 헌법재판소 부근에 위치한 오토바이 라이더 카페입니다. 점심시간인 12시가 조금 지날 무렵 어디선가 여러 대의 오토바이들이 카페 앞에 줄지어 들어옵니다. 라이더 자켓을 입은 사람부터 캐주얼한 평상복 차림, 직장에서 중간에 나왔는지 패딩 안에 양복을 입은 사람 등 복장이 다양합니다. 335 카페에 모인 라이더들이 휴대폰으로 무엇인가를 확인하며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남은 과제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갈지 좀 한번 간담회 약식으로라도 한번 해보는 게 좋아요. 이들이 해결하려는 과제는 다름 아닌 오토바이는 도로에서 오른쪽 차로로만 다니도록 되어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조항을 고치기 위한 것입니다. 지정차로제는 지난 1970년 처음 도입됐는데 도입 당시부터 오토바이는 대형 승합차와 화물차, 특수차 등과 함께 오른쪽 차로로만 운행하도록 묶였습니다. 당시 국내엔 100cc 이상 가는 오토바이가 전무해 저속 차량으로 묶여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화물차 등과 함께 오른쪽 차로로 배정이 된 건데 5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묶여 있습니다. 오토바이 성능이 발전했는데 오토바이를 지금도 대형 버스나 화물차, 특수차 등과 함께 저속 차량에 묶여 오른쪽 차로로만 가게 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것이 이들의 성토입니다. 그때는 차량이 그렇게 잘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맨 끝차로, 하이차로에서 운행하는 크게 불편을 느끼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점점 차량이 고성능화되면서 트럭이라든지 대형 화물이라든지 아니면 버스 이런 차량의 위를 쫓아가게 되는 게 이런 불합리한 것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대형 차량들과 같은 차선에서 운행을 해야 하는 게 정말 위험하다고 입을 모아 호소합니다. 많이 불편하죠. 상당히 부담스럽고요. 그다음에 여러 차량들이 갑자기 우회전하면서 끼어들거나 우측에 있던 차선에서 갑자기 차량이 튀어나올 때 위험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끝차로는 이제 정차하는 차량이 많은데 위험한 상황이 많이 연출되고 택시가 정차를 하는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대형 차량들도 같이 이제 끝차로로 달리게 되어 있는데 대형 차량들이 속도가 느린 측면에 대해서 대응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제 공사 현장 근처에는 대형 차량들이 지나가면서 이제 뭐 자재라든가 흙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이제 흘리고 가기 때문에 무엇보다 오토바이는 자동차에 비해 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 일단 사고가 나면 큰 부상이나 심한 경우 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4차선이다. 그러면 2차선에서 뭐 내비를 보다 놓쳤을 때 급하게 들어온다거나 그러면 이 바이크는 특수상 두 발이기 때문에 그냥 툭 치면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혹시라도 넘어져서 이런 인도에 부딪히거나 하면은 어디 부러지거나 크게 다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변수도 많고 위험하고 부상에 취약한데 50년 전과 똑같이 오토바이들을 대형 차량과 함께 오른쪽 차로로 다니라고 묶어두는 건 불합리한 규제라고 이들 라이더들은 거듭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글로 다니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미끄러질 수 있는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느끼고 있고요. 뭐 일단은 혼잡한 곳으로 더 밀어 넣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매우 불합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들이 생각해낸 방법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위헌 헌법소원입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아름아름 헌법소원에 동참할 369명의 라이더들을 규합했고 오늘을 헌법소원 청구 D-Day로 잡은 겁니다. 대형 차량 뒤를 따라가지 말라는 상식적인 안전운전 기준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지정차로제를 잘 지키면 잘 지킬수록 위험해지는 모순되기까지 한 불합리한 규제는 명백한 위헌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화물차 뒤를 따라가지 말아라. 대형 차량은 화물 차량은 사각지대가 많으니 피해라. 화물차 사이를 운전하지 마라. 화물차와 버스 사이를 운전하는 것은 위험하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는 기본 상식입니다. 방어 운전권입니다. 그런데 1륜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방어 운전을 하면 처벌받습니다. 근데 1륜차 운전자들은 화물차, 대형차 뒤를 따라가야 하고 화물차, 대형차 사이를 주행해야만 합니다. 왜냐? 왼쪽 차로를 주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정차로제를 지키다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인 이호영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얼마 전 추석을 앞두고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형 덤프트럭 앞을 주행을 하다가 트럭에 깔려서 현장에서 즉사한 라이더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정차로를 따라서 주행하던 이륜차 운전자였습니다. 제 유튜브 계정에는 얼마 전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지정차로제 때문에 동생을 잃었다는 사연입니다. 이 형은 너무 답답하다. 심지어 경찰청이 발주한 지정차로제 개선 방안 용역에서도 지정차로제 이대로 안 된다, 바꿔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지정차로제는 헌법상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지정차로제 이대로 안 된다, 바꿔야 된다. 이게 경찰청 발주 용역 자료의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이런 사람들의 직무유기가 오늘도 이륜차 운전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우리가 헌법재판소 앞을 달려나온 이유입니다.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헌법소원 침판 청구서에 이름을 올린 369명의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바라는 건 단 하나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지키면 지킬수록 위험해지는 불합리한 규제를 고쳐달라. 그래서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지금보다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고 이해가 할 수 없는 그러한 규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저희가 오늘 요구하는 건 고쳐달라는 겁니다. 새로운 걸 만들어달라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안전하게 이 도로를 함께 사용할 그럴 권리가 있다는 걸 인정받고 싶고요. 살려달라는 겁니다. 일반 자동차는 조그만 상처가 날 뿐이지만 저희는 목숨을 잃습니다. 제발 살려달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오토바이는 오른쪽 차로로만 다니도록 한 지정차로제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법률방송에서 해당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받아봤습니다. 어떤 점이 왜 위헌이라는 건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내용과 취지를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법률방송이 입수한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입니다. 청구인은 369명의 오토바이 운전자들이고 유튜브 채널 라이딩 로이어를 제작하고 있는 오토바이 타는 변호사 이호영 변호사가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을 맡았습니다. 우선 해당 조항이 1970년 12월 26일 최초 도입될 당시 저속 차량 및 대형 차량은 오른쪽 차로로 주행하도록 해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하려는데 입법 목적이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당시 국내의 모든 오토바이는
배기량 100cc 미만인 저속 차량이어서 대형 차량과 같은 차선에서 운전해야 하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시내 도로의 원활한 교통 흐름이라는 입법 목적에 최소한의 합리성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 및 기술의 변화로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합니다. 2020년 현재 국내 신고된 오토바이의 절반 이상이 100cc 이상이고 100cc 이상은 시속 100km 이상을 무리 없이 달릴 수 있는데 제한속도가 시속 50에서 80km인 시내도로에서 저속 차량으로 묶어놔 오른쪽 차로로만 다니게 제한하는 건 불합리한 규제란 겁니다. 오히려 오토바이가 오른쪽 차로에서 대형 차량들을 추월하려면 차선을 바꿔 왔다 갔다 해야 해서 원활한 교통 흐름에도 방해가 되고 교통안전에 위험만 된다는 지적입니다. 나아가 통상 도로 맨홀 뚜껑은 오른쪽 차로에 있는 점, 오른쪽 차로엔 불법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많은 점, 택시 등 갑자기 끼어들거나 급제동 차량 추돌 위험성이 높은 점 등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엔 단순 추돌 사고에 그칠 것도 오토바이 운전자의 경우 큰 부상이나 상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 밖에 지정차로제를 지키는 오토바이의 경우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려면 오른쪽 차로에 있다가 왼쪽 안쪽 차로로 급하게 들어가야 하는 점 등 불합리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란 겁니다. 이에 청구서는 해당 조항은 원활한 교통 흐름 확보라는 애초 입법 목적에도 명백히 반하고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만 위협하고 있다고 거듭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럭 등 대형 차량이 연관된 사고의 치사율이 일반 차량 사고 치사율보다 2배가량 높다는 점을 아울러 지적하고 있습니다. 청구서는 이에 일률적으로 모든 이륜차 운전자들을 오른쪽 차로로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해당 조항은 청구인들의 생명권,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직접 침해하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이며 침해 최소성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인 이호영 변호사는 이런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청구서와 함께 도로교통공단의 중상해 교통사고 특성 분석, 국토교통부 이륜차 신고 현황, 지정차로제의 합리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 등과 함께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는 일련의 법률방송 기사들을 헌법재판소에 참고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20대) 미혼모가 중고물품 거래 휴대폰 앱에 태어난 지 사흘 된 자신의 아이를 20만 원에 넘기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뉴스 사자성어는 사람이 빈곤해지면 지혜가 짧아진다. 인빈지단 얘기해보겠습니다. 인빈지단, 사람 인 가난할 빈, 지혜 지, 짧을 단. 사람이 가난하면 지혜가 짧아진다. 명심보감, 성심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빈곤해지면 사람의 본성을 잃고 어리석어질 수 있으니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명심보감은 포난, 사, 음욕, 배부르고 따뜻하면 음욕이 생기고 기한, 발, 도심, 배고프고 추운 곳에서 도의 마음을 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송의 선승 보재가 편집한 5등 회원에도 인빈지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인빈지단, 마수모장, 사람이 빈천해지면 지혜가 짧아지고 말이 여이면 털이 길어 보인다는 표현이 그것입니다. 말이 여이면 털이 길어 보인다는 표현은 본래 윤기 있고 싱싱해야 할 말의 털, 갈기가 푸석하게 볼품없이 길게만 보인다는 뜻으로 본 모습을 잃었음을 의미합니다. 어느 시인의 시처럼 가난은 한낱 남루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빈곤은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고 영혼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20대 미혼모가 당근마켓이라는 중고제품 직거래 스마트폰 앱에 36주 된 아이를 20만 원에 입양 보낸다는 글을 올려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아이 사진 2장과 함께 글이 올라왔는데 네티즌들의 신고로 글은 8분 만에 삭제됐지만 글과 사진은 이미 급속도로 온라인에 퍼져나갔고 큰 논란과 공분을 자아냈습니다. 경찰이 IP를 추적해 글을 올린 사람을 잡고 보니 20대 미혼모로 밝혀졌는데 36주 됐다는 글과 달리 아이는 태어난 지 사흘밖에 안 된 젖먹이로 밝혀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미혼모는
아기 아빠는 현재 없는 상태로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돼 입양을 보내려 알아보다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걸려 화가 나서 홧김에 해당 글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미혼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수사와 별개로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영아와 산모를 지원해줄 방안도 아울러 찾고 있습니다. 이 미혼모는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에서 머물고 있는데 조리원을 나가면 미혼모 보호시설에 보내질 걸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원희룡 제주지사는 어제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홀로 아이를 키우기 막막하고 세상에 혼자 남은 것 같은 두려움에서 이런 행위를 한 것 같다며 미혼모 보호와 지원 실태를 다시 점검해 제도 개선 방안까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음카페 등엔 세상이 이게 뭐냐, 화난다,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분노의 글과 함께 오죽했으면 그랬겠냐는 동정론도 있습니다. 빈곤에도 어리석어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배고프고 추운 곳에서 도의 마음을 내는 것도 다 좋은데 좋은 말은 좋은 말이고 우선 먹고는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뭔가는 보장해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입고 먹는 게 좋게야 예절을 알게 되고 창고가 넉넉해야 영욕을 알게 된다. 마음과 나라를 편안히 하는 것은 모두 먹고 사는 데서 비롯된다. 춘추시대 제나라 명재상 관중의 말입니다. 흔히 밥이 곧 하늘이다고들 하는데 2600년 전 관중의 말은 지금도 그대로 유효하지 않나 싶습니다. 뉴스 사자성어였습니다.